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EF 2025 2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재은이고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계열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조교수이며 저는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MC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의 주제에 걸맞는 국제적인 도전 과제와 혁신적인 솔루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주제는 행동할 시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격차 해소입니다. 많은 활기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위한 기후 회복력 강화라는 주제이고 세션 주제 요청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의 긴급한 현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후 회복력 구축과 관련하여서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좌장은 연세대학교 윤동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위한 기후 회복력 강화 세션인데요. 저는 윤동근이고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 좌장으로 일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세션을 구성한 이유는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고 또 재난의 영향력을 줄이고 또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기후 회복력을 효과적인 정책, 도시 계획 그리고 탄탄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서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도시의 회복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는 네 분의 저명한 학자들을 모셨는데요. 각각의 우리 전문가들은 기후 회복력 그리고 도시 지속 가능성에 많은 기여를 한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칼 킴 교수님이십니다. 하와이 대학교에서 오셨고 재난 위험 관리 분야 그리고 회복력 계획 분야의 전문가이며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훈련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약 7만 명의 1차 대응원들 를 상대로 재난 대비와 관련해서 또 회복과 관련하여서 하와이에서 많은 교육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은 가나코 이우치 교수님이십니다. 도호쿠 대학교의 재난과학 국제연구소 이리데스의 교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센다이에 있었던 월드 포럼에서도 뵌 분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지역 사회가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회복력 원칙을 보건 노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연사는 서울대학교의 송재민 교수님이십니다. 환경정책 분야가 전문 분야이시고 또 적응력 전략을 활용하여서 효과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메커니즘 수립 등 분야를 전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기후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정책, 제도,
그리고 지역 사회가 기후 행동 진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갖는지를 많이 연구하셨습니다. 학술적인 기여를 많이 하셨고 또한 교수님께서는 실용적인 조치, 기후 적응 리빙 랩과 같은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기후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각 연사께서는 약 1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 그러니까 4개의 발표를 듣고 난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칼킴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도시 기후 회복력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점차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하와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후에 최근에 라하이나 마우이 지역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의 관련된 산불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피해 평가에 대해서도 참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재난을 통해서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와이에서는요, 제가 교통 기획자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피라거나 또는 공급망 관리 등등에 대해서 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이 보통은 비상 공급 제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없다면 바로 이런 대응, 복구, 액션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에서 저는 교통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하와이에서는 닥터 디제스터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사실 왜냐하면 하와이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활화산도 있죠. 쓰나미 위험도 항상 상존하죠. 또 그 외에도 홍수 같은 경우에도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많은 작업이 바로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자연재해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도미노 효과, 예를 들면 인프라라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 등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와 관련된 위험, 재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나 홍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기상과 관련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난에 대해서는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2023년 2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기록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건이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하와이도 바로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우이 화재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나큰 피해를 남긴 화재인데 2023년 8월 8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복합적인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마도 이제 전선에서 유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숲에서 시작을 하여서 그 다음으로는 목초지로까지 가면서 역사적인 지구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또는 사업을 잃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망자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로부터 어떻게 회복하고 복구하고 배울 것인지를 아직까지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또 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 캘리포니아 화재와 관련된 피해 평가를 하는 데에도 작업에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고요. 한 20배 정도가 더 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망자는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도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마도 한 25만 명 정도가 대피령을 받았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 외에도 보면은 피해 그리고 또 복구 규모는 아마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구조들이 있죠. 렌 맥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맥날리 하우스는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학교 200개 이상이 파손이 되었고요. 또 그 외에도 공공 건물이라거나 또는 수만 개의 가옥들 또 건물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도시기획인데요. 여기서 파괴가 되었었던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프 그레고리 아인즈였는데 여기서는 사실 1930년대에 이 기획이 되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28개의 가옥 중에서 21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왜 이 중에서 일부는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외에도 보면은 팔리세이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화재 전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자, 저희는 360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모자이크 카메라라고도 하죠. 렌즈가 6개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이미지를 다 합쳐서 또 위성 이미지와 함께 합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구글 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왜 일부 건물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붉은색 건물, 이건 살아남았죠. 왜 이것은 무사한가? 왜 다른 가옥은 다 파손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무사한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 27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지붕을 철제로 바꿨고 또 식생도 많고 그래서 아마도 화재의 피해를 이러한 방식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복잡성을 관리를 하고 줄여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데이터를 통해서 이로부터 배우고 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고 또 향후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C.P. 스노우라는 분께서도 이런 책을 쓴 바가 있는데 바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예술과 과학 또 과학 및 정책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기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세력이라거나 또는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공간적인 또 지형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에선 탑다운, 바텀업 방식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나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이고 그중에서도 저희는 도시나 또는 섬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가시적이죠. 사실 큰 나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관측하기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사실 한 나라 전체를 관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작은 지역을 보는 것이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좀 성공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FEMA에서 이 연방재난관리청에서 바로 이런 위험 완화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가이드를 제공을 하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보험 청구에 대한 트래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또 기획자로서도 이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용도라거나 또는 이 토지 이용 규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화재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조정, 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위험이나 또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FEMA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상 대응 분야를 위해서 관련된 코스를 한번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장비라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전문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래 들어서 더 빈발하고 또 심각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산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커리큘럼을 잘 구축해서 그래서 이에 맞는 인력을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후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다양한 사례로부터 연구를 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통합을 하여서 보고서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최근에는 이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알타디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레인 같은 경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화재로부터 무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자연 기반 해법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또 팜트리를 금지를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 기반 해법의 1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연의 힘을 통해서 환경을 복구시키고 이를 통해서 더 좋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취약한
또 위험에 처한 소외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존의 관리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거나 또는 지자체나 또는 주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관리 시스템에 바로 이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성공에 대한 평가 기준까지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무엇보다도 협력을 해야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학제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공동의 성공 기준을 마련할 뿐만이 아니라 또 구체적인 전략이나 조치 또 개입 조치 등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나아가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환경이나 삶의 질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여러분께서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연락처입니다.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라거나 또는 자연 기반 해법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고 또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가나코 이우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시 회복력 달성을 위한 엔지니어링과 솔루션과 컴팩트 시티 개념 결합이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호쿠 대학교에서 왔는데요. 14년 전에 큰 재난을 겪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호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도야마시 해변에 있는 그 시인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도야마시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야마시의 회복력을 위한 노력을 향해서 이게 세 가지 기본적인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복력과 사회, 생태적인 회복력, 세 번째 축은 조직적인 회복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회복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 도시도 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또 여러 새로운 재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야마시 잘 알려진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참 이 도야마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2025년도 52 Places to Go로 지정한 도시입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주요 어떤 묘사어로서는 도야마시의 글래스 아트 뮤지엄이나 또 여러 페스티벌, 랜턴 페스티벌이라든지 미식 그리고 즐거움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알프스 지역 그리고 지진, 폭우라는 또 재난 또 그러니까 기후와 직결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분야의 회복력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의 보라색 구역이 바로 도야마시의 위치입니다. 두 개의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강은 경사가 많이 깊습니다. 급경사 강이기 때문에
물이 빠르게 흐르고 또 강 바닥에 많은 침전이 발생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지역은 따라서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은 많은 홍수를 겪었고 또 홍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때 그리고 우기의 어떤 비뿐만 아니라 또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850년대에 지진이 발생하여서 많은 산사태가 발생했고 또 강둑이 무너졌고 또 도야마시가 거의 초토화된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에 이제 관련 정부 부처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러한 도야마시의 변화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60년 동안 엔지니어링 기반 접근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하천 강을 따라서 제방을 건설했고 또 수로를 변경시켰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노란색 수로가 있고 분홍색 수로가 있는데요. 노란색 수로가 구수로이고 또 왼쪽에 있는 그 분홍색 수로가 이제 새로 변경된 수로입니다. 그래서 수로를 새로 짓고 또 이 기존의 노란색 수로 같은 경우에는 매립하여서 다운타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야마시가 그 결과 도시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늘어난 면적은 치수 조치가 취해진 홍수로보다 안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의 접근법은 최근 들어서 이제 2010년대부터 인구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뭐 한국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전동화, 동력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교외화도 진행되었고 따라서 시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시에선 따라서 컴팩트 시티 접근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컴팩트 시티라고 하면은 도심 지역, 다운타운 지역을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재개발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가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에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또한 주거 지역은 교통 회랑에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컴팩트 시티 접근법을 도입하고 난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도심 지역에 밀도가 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수입에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지금 토야마시는 재정적인 상황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도시 내에는 더 많은 매장, 더 많은 상업적인 시설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폭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회복력은 바로 조직적인 회복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시는 홍수로부터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고 또 매립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재난 취약성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홍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도시 곳곳에 최대 3m 정도의 물이 높아지는 홍수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심 지역에 자산들이 집중화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훨씬 더 피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담당 그리고 도시계획 부서들이 지금까지는 서로 작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축적된 지식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담당 그리고 도시계획 담당 부서 등 여러 부서들이 지식을 함께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방을 건설할 때에 재원이 한정적인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훨씬 더 원활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로테크 기법도 많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도 많이 취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활동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컴팩시티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한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여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 지도 훈련을 제공을 하게 되었고 또 커뮤니티 이런 위험 대응 프로그램 등을 함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복력이 늘어났고 적응력이 개선해서 기후와 관련된 또 홍수 등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대응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도야마시의 엔지니어링, 사회 생태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회복력과 관련된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치수 활동도 하고 또 컴팩시티 계획 접근법을 도입을 하고 또한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형태의 회복력이 활용이 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도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노력을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새로운 현안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실제 사례를 공유해 주었는데요. 재난 대응력, 재난 회복력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지니어링, 계획 접근법, 사회 경제적인 접근법을 다 결합을 하여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다 함께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페서 재민송. 네, 다음 발표는 송재민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폭우를 관리하고 도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도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였는데요.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몇 가지 기획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홍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요. 3년 전의 일입니다. 2022년이죠. 이 당시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폭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사망도 9명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폭우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이러한 폭우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기 수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우량 자체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2022년에는요. 서울에 기록적으로 시간당 141.5mm라는 양이 쏟아부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프라를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하수도 배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최대 75mm 정도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록적인 폭우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 취약한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표시된 지역들이 바로 사망이 발생한 곳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한 신림동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반지하에서 세 분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생충을 보셨다면 반지하를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지상 아래쪽에 위치한 거주지입니다. 창문이 지상 높이이고요. 자, 그런데 특히나 홍수나 범람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이 창문이나 또는 문으로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두 가지 정책 도구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제 지구인데요. 이 방제 지구는 특수 목적 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제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재난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족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지금 제가 이 표에 표시해 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지역이 방제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또 이런 저항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나 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아마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한국에서 이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은 6군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재난 취약성 평가입니다. 어느 도시건 간에 기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바로 이러한 재해 취약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후 노출도라거나 또는 물리적인 환경의 민감도 그리고 거주민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이를 통해서 고위험 지역을 파악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지역을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기초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홍수는 계속 발생을 하겠죠.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분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기후 트렌드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나치게 하드한 인프라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의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이행에서의 취약점이 있다거나 또는 부처 간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텐데 어떠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그다지면서 취약성 평가 툴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성이 높다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22년에 재해 이후에 정부에서는 바로 이와 관련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최종 분석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민감도 요소를 더 추가하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도시 인프라 설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 기반 솔루션을 더 확대를 해야 될 텐데요.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런 자연재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녹지라거나 공원 등과 같은 또 그 외에도 습지나 또는 수변 공간 등과 같은 바로 이런
친환경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청계천 프로젝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이라면 청계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오래된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는데, 이런 청계천 복원 사업은 콘크리트로 가렸었던 하천을 이제는 하나의 살아있는 수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의 위험도 낮추고 또 그 외에도 도시 열섬 효과 같은 것도 개선하고 또 동시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즐기는 공간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정책 당국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근거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다 더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 구조와 관련된 설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여기에는 최근의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에 더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린 이런 자연 기반 솔루션 NBS를 통합을 하려면, 그러면 개별 도시 이 건물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그린 루프나 또는 레인 가든 단위에서부터 또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 차원 등등 다양한 규모에서 바로 이러한 자연 기반 솔루션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NBS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 적응이나 또는 홍수 관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청계천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었지만 공중 보건 결과라거나 또는 생물 다양성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레크레이션 기회를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효익을 우리가 계량화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서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해서도 정당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하여서 정책에서는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자연 기반 솔루션의 적용을 더 확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시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선보인다거나 또는 학습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도시들이나 또는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당면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의 한 가지 문제는 부처 간의 대응이 산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만큼 효과성을 높이려면은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소 기반 접근법이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방법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회복력 있는 지구 또는 회복력 있는 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자금 지원을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지형이나 인구나 기존 인프라 또는 사회적인 취약성 등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서 바로 여기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작년 여름에 폭염을 겪고 난 후에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후 변화의 영향은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송 교수님께서는 서울에서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 인프라를 개선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시 회복력을 강화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사는 연세대학교의 이태동 교수님이십니다. 기업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업과 기후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처음부터 세 가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회복력 적응에 있어서 기업이 핵심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침, 즉 ESG 정보 공시, 그러니까 적응과 관련된 정보 공시 이런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기후변화 정보 지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완화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ESG 정보 공시가 아직까지는 적응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 적응 리빙랩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응과 관련된 정보 공시 지침을 우리 기업 그 ESG 담당 부서들과 협력을 하여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인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기후 적응 리빙랩 R&D 프로젝트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약 4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Y 변혁적 기후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12개의 학과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현실입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는 점을 잘 아실 텐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0.8도 정도 지구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적응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포항에는 제철 포스코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또 식량 생산 면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식량 재배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농업 그리고 어업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나 일본, 한국,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융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이제 행위자들 중에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10대의 온실가스 배출자들 중에서 상위 50%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이 많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화, 감축과 적응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 정책 당국에서는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에 그동안 이제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응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법을 요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당사국 총회 같은 경우에는 당사국 총회 7회
에서 이제 적응을 강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뭐 합의나 아니면 뭐 공식 의무가 없습니다. 넷지로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적응과 관련된 목표가 아직 설정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적응을 측정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응과 관련해서는 적응 조치를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 조치라고 하면은 기후변화 영향을 어, 줄이면서 생태, 경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기업의 기후 적응 활동이라는 개념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장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돈을 벌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 적응을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줄이고 시장 기회도 더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와 관련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이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기업 운영에 있어서 ESG는 여전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바꾼다든지 CJ 같은 경우에는 무균 포장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폭우 그리고 홍수 대응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러한 국제적인 기업들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 전략과 관련하여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과 관련해서 바꿀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기후 적응 활동에 좋은 지침이 마련되면 도움이 될 텐데 ESG 전문가들과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응답하기는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완화 부문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또 LG캠과 여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적응에 대응해 나갈 때 좋은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데 다행히도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기후 적응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위원회라든지 또 TCFD 등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일제 ESG가 2026년 이후에 의무 ESG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의무적인 ESG 보고, 정보 공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ESG를 포괄적으로 만들고 또 더 가속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적응과 관련해서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인 ESG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문헌을 검토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별로 이러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후 적응과 관련해서는 약 30개 정도, 30건 정도가 이제 전환 리스크 그리고 재정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이제 적응 조치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파트너들, 기업들이 연구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기후 리빙랩, 기후 적응 리빙랩에서 바로 공동 창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지침을 함께 만들어서 또 현장에서 실험을 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특허를 또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특히 기후 적응 대응에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기후변화 적응 과 관련해서 기업의 활동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요. 자유롭게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발표를 하시면서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어떤 모델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와 관련된 재원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바로 이러한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모델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사실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런데 물론 카나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모범 사례가 실제로 이행이 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은 신규 건축물이나 또는 대형 프로젝트의 재개발 정도에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투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기후의 긍정적인 기술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가 바로 이와 관련된 법이죠. 바로 이런 기후 적응 전략을 이행한다거나, 예를 들면 배터리 전기차 또는 이와 관련된 충전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장려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비상 구급 대원들이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대응하는 방법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어떻게 보자면 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디스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는 제품이나 물품,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하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 다행히도 많은 재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탄탄했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는 지금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고민을 해야 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직적인 회복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래서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는 어떤 투자금, 재원이 물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실천을 할 때에 조금 더 잘 효과적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취하는 데,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호 조치가 가장 많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곳곳에는 지금 도로나 교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인프라도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20년 전의 방식 그대로 물론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각 뭐 지방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만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면서 디지털 기술에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전통적인 솔루션, 로텍 솔루션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논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 방안입니다. 논에서 만약에 물이 넘치려고 하면은 옆에 작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제 흐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논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로텍 방안도 최대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지식, 신구 기술들을 동시에 활용을 하고, 또 지방 정부에서부터 중앙 정부, 지역 주민들까지도 모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한국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죠. 물론 또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업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서 이 교수님께서는 언급을 해주셨지만은요, 업계를 더 활용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서 시장 가치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최근에도 저는 침투 가능한 블록과 관련된 기업과도 함께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로 포적량으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완화 노력 같은 것은 굉장히 인정을 쉽게 받긴 하지만, 적응과 관련해서는요, 재원도 부족하고 뿐만이 아니라 적응의 성과 자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기후변화 적응이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계량화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분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적응과 완화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 협약에도 많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수익화한다면
적응 분야를 수익화한다면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적응을 활성화, 적응 활동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감축 분야에도 또 기여를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어떠한 분야,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GS 건설이라든지 건설사들과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 프루핑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린 빌딩 요소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적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수 리스크도 줄어들고 열섬 효과도 줄어들게 되고 등 이런 적응 부문의 혜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응이다 아니면 이것은 완화다 이렇게 완전히 나누기는 힘들까요? 공동 편익, 그러니까 특정 활동을 통해서 공편이익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많은 참가자들의 창의력을 함께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기후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제가 최근에 바로 이런 완화 적응과 관련된 강연 한 바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화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 감축이겠죠. 예를 들면 이를 통해서는 뭐 탈탄소 기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 경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위험 경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 재해로부터의 위험을 경감시킨다. 홍수이건 지진이건 이와 관련된 위험을 경감하는 것, 또 관련된 방법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예전에 사용했었던 정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건설이나 또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 교통 계획이라거나 또는 교통 완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런데 적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응과 관련된 정의나 또는 방법이 이제서야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적응이라는 것도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적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시스템 자체의 변경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뭐 금액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러한 차원에서 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니까는요. 또 동시에 관련해서 커뮤니티나 또는 기업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커뮤니티나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그리고 기후 회복력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컨퍼런스의 나머지 일정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후 회복력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고 오후 1시에 다시 다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